네, 아까 일부 영상에서는 그냥 대중한테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 좀 과격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2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멤버십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EF의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달에 낸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리셋이 어디 부분에서 먼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잘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못했던 내용은 다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내년의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입니다. 그쵸? 2026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식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사이버 환경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게 어떤 거냐? 일단 지정학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전부 다 해킹당하고 있죠. 누구에서? 북한, 중국한테. 뭐 많이 해킹당했잖아요. SK, KT, 그 다음에 국민건강공단, 그 다음에 지금 국정자원도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 기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국정자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부 다 이게 사보타지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WEF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몇 번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보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가장 심각한 은행 계좌를 건드림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중국이랑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에 국영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쓰는 은행이에요. 그 은행에 해킹을 해가지고 모든 돈을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게 이 돈들을 소각시켜서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망에 대한 통합과 의존도의 높아짐에 따라서 위험 환경이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게 공급망이 통합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위챗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알리페이가 서로 연동되고 있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서로 이제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존 클라우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이제 미국 내에서 쓰고 있지만 유럽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이거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걸 썼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럼 통합되고 있는데 이 한 곳만 털어버리게 되면 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위챗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맘만 먹어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에 대한 이걸 연결망을 공격해 버리게 되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급속하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취약점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입니다. AI가 개발되면서 각종 소스 그리고 버그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취약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챗 GPT에서 이제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 이런 애들에 대한 이제 계정을 날렸습니다. 근데 계정을 왜 날렸냐 봤더니 이들이 AI, 챗 GPT로 해킹을 해서 돈을 벌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사이버 어택, 사이버 테러가 심각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이버 환경의 복잡성과 예측 불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사이버 생태계의 전반에 걸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적응할 자원 갖춘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들 간의 격차를 조장해서 회복력을 저해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은 이제 보안이나 그리고 인력이나 그리고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킹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죠. 근데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합니까? 위탁을 맡기고 있죠. 근데 이 위탁 애들도 여러 기업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사이버 보안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 수요를 증가시켜서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나 그리고 뭐 LG나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적인 기업들이나 그리고 인재들을 대거 고용해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박살이 나게 되고 대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가 여섯 가지 표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6가지 표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보시게 됩니다. 뭐 지정학적 긴장이 있고 사이버 범죄의 정교함, 뭐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보이스 피싱,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피싱들 같은 거, 문자나 링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망의 상호 오전성.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글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정부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오전성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와 씹는 기술들이 이것들을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격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사이버 기술에 대한 기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볼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위협 환경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 CEO들이 어떤 조직의 사이버 위험이 가장 우려가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장 우려가 된다. 랜섬웨어. 그래서 아까 제가 1부 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 공격이 45%나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랜섬웨어로 이제 침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카페24였나? 이 카페24도 랜섬웨어로 걸려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얼마큼 줬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이 랜섬웨어 공격 집단이 가장 무섭다, 그리고 공급망이 가장 무섭다, 이 두 개가 아마 사이버 어택의 주요 원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프라와 인간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범죄가.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사이버 위협이 점점점 정교해지면서 상호 연결된 장치, 기존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중요 인프라를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력이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똥 쌀 때 이거 물 내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식수,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인해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한 동만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게 될 경우 이제 에너지, 통신, 물, 난방, 핵심 같은 부분이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인 공격으로 반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털어버리게 되면 이 전부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부는 사이버 어택이 일어났을 때 뭐 먼저 터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은 제어 시스템 교란 및 데이터 침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제 운영 기술부터 이런 것들을 다 부각시킨다, 중대한 위험을.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니터링 해야 되고 중요한 위험도가 높은 영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공공안전, 기반시설, 그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게 정수 과정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잠재적인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던가 혹은 이제 원전 이런 것들도 다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비가 시켜버리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입히고 있냐, 어떤 위험성에 놓여 있냐. 일단은 샤워, 그리고 식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식이 안 되고, 그리고 식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무슨 질서가 파괴되냐? 식수를 서로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수마저 사재기할 게 없으면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 나와 있고, 최근에 제가 중국 관련돼서 텔레그램 방에 있던 분들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상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생수로 사 먹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대륙나님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식수 사세기까지는 됐지만 싸우는 것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쟁 상황이다, 혹은 전쟁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도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생물 보안이 있습니다. 급속한 발전은 생물학적 위험 환경에 재정의했다. 그러니까 생물 보안이 핵심을 부담하고 있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 보안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 연구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어택을 받게 되면서 각 나라에 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저균 같은 거 있죠. 탄저균 이런 것들을 이제 군이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미군에서 이걸 만약에 사이버 어택 당해가지고 터지게 되면 이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퍼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실 같은 것도 시스템 무력화시켜서 운영을 방해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손상시켜서 중요한 연구 같은 것을 지연시키거나 안전 프로토콜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나라가 어떤 물질을 썼습니다. 세균 세균전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이라던가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터트려 버리면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이제 세균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있었어요. 이 연구소가 13군데나 되는데 이 연구소에서 이걸 터뜨리려고 준비하자 러시아가 이제 이 13곳을 핀셋으로 조정해가지고 킨잘 미사일 날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국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균전에 사이버 어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시에 유전체 데이터에 민감한 특성들, 그러니까 개인들을 식별하고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능력과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다 해킹당했죠. 누구한테? 중국한테. 우리나라 그 유전체 이거 조사하는 기업이 중국이랑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리고 이 건강 관련돼서 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킹당했습니다. 유전체를 왜 필요할까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세균전을 만들 수가 있고 혹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한테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죽을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신체 정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팔게 되면 뭐가 됐습니까? 장기 적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하고 있다. WEF에서는 2025년도에 내년에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는 유전체학이 중요한 분야로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민감한 생물 데이터 그리고 상호 연결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여기 아마 홍채도 될 겁니다. 홍채도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문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비상 이런 게 있겠죠. 비밀 문건 이런 것들도 이 홍채나 지문으로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또 문제가 있냐? 통신 인프라가 문제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대규모 지원 사이버 간첩 활동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일베 터뜨렸죠. 이거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DC 인사이드 이것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도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톡 이것도 하고 있죠. 네? 국가가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해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론되는 게 뭐냐면 위성 이런 것도 해킹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을 표적 삼고 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스웨덴도 끊었고 대만도 끊었고 케이블 절단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데서도 SK, 그다음에 KT 이런 데도 해킹 당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얼마나 빨리 이걸 준비할 수 있는지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비세트라는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유럽의 군사통신과 민간 생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결과를 강조했다.
진행을 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갈등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처음에 공격했던 데가 어디냐면 통신 시설입니다. 그래서 통신 시설이 우크라이나가 마비가 되자 이 우크라이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 스타링크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이 스타링크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작전 방해, 무기와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데이터 흐름과 경제 교류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을 전략적으로 인해서 감시 및 교란이 취약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이랑 그 다음에 스웨덴 이쪽에 해저 케이블을 끊었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한국도 중국이 끊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아줬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한된 방어 조치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발트에서 일어난 사건들까지 이러한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기후 에너지 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을 해서 스페인이 마비가 됐죠, 여러분들. 마비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돌리자마자 딱 일주일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우리 테러해주세요 라고 하면 테러해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I,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지금 전 세계 이제 해킹하는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봤을 때 2025년도에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어떤 거,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내에 어떤 보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AI, 머니머신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이버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조직의 사이버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개인정보 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규제도 만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인터넷에 접속한 동시에 각 디지털 아이디가 작동을 해서 이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소규모 조직에 대해서 국가가 인프라를 도움을 줬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물류회사와 협력해서 공급망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누가? 국가 인프라가.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물류를 전부 다 추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하는 거고 물류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누구누군지도 다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국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름대로 보안을 준비하고 다른 나라에 침투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가 안에서는 디지털 아이디랑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국가 물류망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버 보호력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지금 WEF 아젠다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WEF에서 보고서를 보통 2년 주기로 냅니다.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한 얘기도 2년 주기로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이 사이버 어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2026년도, 2027년도 이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보통 보고서 주기가 2년마다 되기 때문에 이 2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2026년도, 2027년도 이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애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고 나면 그 보고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해드렸는데 이 사이버 어택이 이제 2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과거에 올려뒀던 영상 중에 이제 라이브에서 천문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2027년도 이 사이에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자연재해라던가 혹은 이 사이에 사이버 어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랑 일치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WEF 같은 경우는 2년 주기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를 봤기 때문에 2027년도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 금융이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무너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주식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을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뭐 금융거래 예탁원이건 그다음에 미국 거래 예탁원이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다 한패이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뜨려서 리셋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리셋이 안 당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금융기업들이 키웠던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피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도하고 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랙록이 WEF에 들어갔죠. 원래 이들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관계가 있었고 이 블랙록이 WEF에 들어갔던 거는 WEF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여기에서 흡수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블랙록은 유대인들 자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금융 리셋이 진행이 되면 채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셋을 시켜서 부채 탕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ETF 시장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코인은 안 무너지냐? 이걸 궁금해 하시겠죠. 아마 금융세들을 만들었던 그 기업들은 안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이쪽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다른 곳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WEF에서 만들었던 그 그레이트 리셋이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대리셋임인데 리셋 이게 금융 재편이고 금융 개편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부 이제 자산을 없애는 겁니다. 자산을 없애는 건데 이걸 또 국가가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트럼프가 돈을 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 엄청나게 버블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제 자산 리셋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각 나라의 정치 그리고 경제를 박살내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국 화폐도 박살이 나고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저는 USDT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달러 테더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고가 핵폭발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 그리고 RLUSD 얘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USDT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날려야지만 미국 부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RLUSD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플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USDC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랑 미국 부채를 갖고 있는데 얘는 다 미국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로고 해석했을 때 음모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음모론을 파는 해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있는데 이게 그런 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완벽하게 리셋이 되면서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딱 두 개만 남습니다. 리플, 서클. 그리고 이 둘은 동일한 금융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블랙록이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둘은 WEF랑 파트너 사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각 나라에 있는 모든 화폐가 박살이 날 거다. 근데 이 박살이 나는데 이게 2027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27년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갈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들어갔을 때 이게 테더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테더로 몰리게 되면 이걸 테더를 박살내 버리면 모든 금융 리셋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테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테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RLUSD나 혹은 서클 혹은 리플 뭐 이런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 적었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에 적어놨던 거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무엇보다 빠르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혹은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이 보고서대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어택이 아니라 팬데믹이 일어나서 금융 리셋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경제가 빠르게 박살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박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향후 또 다른 팬데믹으로 인해서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소득을 잃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영향이 수요 붕괴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투자 붕괴와 그리고 소비자의 예방적 저축 급증하게 되면서 자산 도피가 빠르게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 때도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방적인 저축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업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해외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디? 중국, 그리고 인도, 여기서. 왜냐면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나고 보니까 이 미친놈이 들어와서 나라를 개박살 냈네. 그래서 부자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100조가 빠져나갔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게 2020년도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이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처음 일자리 시장이 황폐화되고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일어났잖아요.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AI가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사회, 경제, 그리고 기술이 교차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미래 일자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동화는 심각한 우려의 원인 될 거다. 이미 자동화가 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는 노동의 대체를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지능형 기계가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일자리 부족, 파괴. 그리고 이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할 거다.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콜센터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 제가 잠깐 콜센터에 일을 했었는데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일을 하고 다시 다른 일을 하러 갈 때쯤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전부 다 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새로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점점 도입됐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머지않아서 수십만 그리고 수백만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2020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들은 이것까지도 계획을 해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대비 잘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잘 판단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판단해. 니네 일자리 사라질 거야. 돈이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식품 및 운송업 같은 서비스업도 일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자 근로자들도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고임금 일자리와 그리고 고임금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 AI가 다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임금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일자리로 서로 양극화가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보고서입니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구 배당 효과, 인구 악몽에 변질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구 감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감축을 점점점 해야 되지 급속도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사이버 어택이나 혹은 새로운 팬데믹이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를 일정 부분 죽이고, 그리고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UBI인가? 그 기본소득제 이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점점점 메타버스로 가둔 다음에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게끔 해서. 자,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된 자동화 때문에 경제 성장이 에스컬레이터로 오르기 훨씬 어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자동화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보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그려내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주의에 빠지기 쉽다. 앞에는 병을 주고 뒤에는 약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얘기대로 앞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 자원 가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생산과 소비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GDP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DP를 의존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이나 사회적인 자원 고갈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GDP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바뀔 거냐? 이제 보시게 되면 GDP 자체를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된 가치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금 노동을 통해서 창출된 가치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잠재적인 파괴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이 게임의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혹은 메타버스 안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현실 시대에서 만들어진 이 GDP를 이제 삭제를 하고 가상 세계에도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현실 세계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GDP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상 시대를 많이 키워서 현실에 있는 자원 고갈을 막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과거 영상에도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경제 그리고 무금 노동을 통해서 창출된 가치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소득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배당이 뭐겠습니까? 디지털 세계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가치 안에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창녀 디지털.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팬트리 뭐 팬딩 그다음에 그 올리팬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해외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된 가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실제로 몸을 파는 게 창녀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 디지털 상에서도 자신의 성기나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도 창녀다. 왜냐? 앞으로 밖의 세상에서는 그냥 그게 창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많이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하고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융 리셋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융 리셋을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이제 계좌라던가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경제 전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익과 분배에 대한 접근성도 점진적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 많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기술의 발전이 양극화 심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질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UBI 기본소득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현혹을 해야 되냐? 이 UBI를 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맛을 들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본소득제 이거를 가장한 소비 쿠폰 우리 해봤죠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이때부터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이제 사라질 그런 명분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할 여력과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 세력들 같은 경우도 하나에 누군가가 집중돼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자신이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생하는 구조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들이 선택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지배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고나 그리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된 CBDC입니다. 이건 기업들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메타버스랑 현실 세계랑 연결시켜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메타버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정적이나 물리적이나 자연적이나 사회자본을 필요한 모든 체계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엔 이런 걸 통해서 탄소세를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된다. 탄소세뿐만 아니라 모든 송금 결제망도로 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류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결국엔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물병자리를 가장한 통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네도 물병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녹색 경제는 친환경부터 생태환경, 순환 경제까지 포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만들고 폐기 접근 방식에서 설계상 회복적이고 재생 가능한,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가지고 갑자기 의자를 만듭니다. 재활용을 한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수명이 긴 제품, 휴대폰, 자동차, 패션 등을 선호하는 기업들과 전략을 해서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중고나라 그리고 당근이 뜨기 시작했죠. 다 이들의 아젠다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겁니다. 프로파간다를 여러분들께 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이 휴대폰도 이제 재활용하게끔 만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온 게 리퍼폰, 이런 리퍼폰, 그리고 뭐 아이패드도 똑같습니다. 리퍼. 다 이게 여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옷을 3번 살 수 없게끔 만들 거다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옷을 구독제나 그리고 뭐 렌트나 혹은 사더라도 중고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만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중고 제품 플랫폼 당근을 키운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신흥국이랑 선진국에 대한 이제 재정 연령 확대가 다르다. 선진국일수록 빠르게 이거를 막을 수 있지만 후진국들은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을 충격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과거도 없었지만 다음에 또 일어났을 그 팬데믹이 있거나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이런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자본 유출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개발도상국, 개도국에서 환율이 폭락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보조금 및 부채 탕감의 형태의 지원,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전면적인 모라토리엄은 필수적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신흥국들이나 개도국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파산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해라. 니네 모라토리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파산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례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르트가 대규모 틀을 깨는 재정 조치가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새로운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통화 정책이다. 각국 정부가 경기 침체가 파국적인 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촉발로 노력함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량 해고와 기업 파괴 급증을 예방하거나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후의 지불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후의 지불자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다 뿌려라.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빚은 정부가 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때 돈을 엄청 뿌렸죠. 근데 얘네가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누가 맡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근데 마치 여기서는 정부가 최후의 지불자, 정부가 책임진다. 이거 문재인이 코로나 터졌을 때 얘기했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책임졌습니까? 안 졌죠. 누가 졌습니까? 국민들. 근데 지금 이거 똑같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도 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대한 리셋, 이 그레이트 리셋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막아라. 이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막는 척하면서 국민들에게 떠넘겨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대중적 정치적 압력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이러한 암묵적인 협력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잖아요. 2020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지금 이 돈을 못 풀겠다라고 얘기해서 나온 데가 프랑스랑 영국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돈 더 풀어라. 영국도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 우리 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발을 하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73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바꾸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긴축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이 인플레가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여기. 재정을 정부가 맞으면 최후의 지불을 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따라서 자격책은 재정 적자 증가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 공공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EF에서 돈을 풀어. 재정 적자 괜찮아. 그냥 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MMT를 계속해라. 재정 적자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함에 따라서 화폐화가 되고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헬리콥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돈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화폐를 박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화폐들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개박살났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버티고 있죠. 위안화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뭐 개발도상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화폐들이 점점점 박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MMT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였잖아요. 이거는 누가 지불을 해야 된다? 정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정부가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전가가 있고, 하나는 국가를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미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운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시겠죠. 자, 달러는 괜찮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 세계를 보호할 것을 믿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뿌리게 되면 증가하는 재정 적자는 미국 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꺼리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탈달러를 해야 된다. 탈달러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축통화 주의는 보유자 지급 능력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보다 더욱 지속될 수가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지금 금을 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일까요? 왜 하필 과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까요? 홈쇼핑 틀어보니까 금괴를 팔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금을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 금 가격을 올려서 떠넘겨야지만 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세금도 붙습니다. 수수료도 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전쟁이나 그리고 혹은 뭐 팬데믹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모든 인프라가 파괴됐을 때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민 도망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금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 금 가격 가지고 있는 게 대면으로만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금은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 괜찮다, 달러가 엄청나게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강력한 여기다. 글로벌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가시적인 모습은 없지만 미국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별 디지털 화폐 출시하려는 시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4월 달에 중국에서 4개 도시에서 국가 디지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강력한 전자 지불 플랫폼과 결합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보다 수년 앞서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되죠. 위안화 자체가 가치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을 사 모아서 자국 화폐를 방어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란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WEF가
중국을 밀어주고 있다.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종식될 가능성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벌어지는 데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위상은 국내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와 확신을 불러일으킨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 봉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미 WEF는 2022년도에 리플이랑 파트너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플이랑 파트너를 맺었기 때문에 WEF가 미국 쪽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달러가 무너진다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잠깐 무너졌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후 이게 지금 이 아닌 다음에 일어날 팬데믹에 대해서 좀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20년도에 쓰여가지고 이때 애들이 우린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 팬데믹이 만약에 온다면 얘네가 말한 것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사회 불안이 일어날 거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사회 분열과 정치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 기사 그리고 경제들이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지금 팬데믹이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경제가 개박살 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혹여 팬데믹이 새로 일어나게 된다면 희망도 일자리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들에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살이나 혹은 세상을 등질 겁니다. 혹은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면 이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폭동들이나 폭동이나 재산 공격을 진압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가 준 군사력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는 사회 붕괴로 시작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큰 정부의 귀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큰 정부, 그러니까 큰 정부를 하게 되면 모든 사회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잘 보여준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 다 하고 있죠. 이재명이. 민주당이랑.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족족 망하죠. 지금 한국에서 이게 테스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지금 불법 난민자로 그리고 사회가 개판되고 많은 것들이 붕괴됐는데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꺼지라고 하죠.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정부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이들의 의도를 좀 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보시게 되면 지정학적 재설정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다극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극화의 전환과 치열한 영향력 경쟁으로 정의되는 이 혼란스러운 신세계에서 갈등이나 긴장은 더 이상 이념에 주도되지 않고 민족주의 그리고 자원 경쟁에서 촉발이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민족주의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극우 막 프레임 짜면서 그리고 민족주의가 나오고 있죠. 근데 2020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클라우드 슈밥이. 자, 그래서 민족주의가 대두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 경쟁이 촉발될 거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 경쟁까지 들어갔습니다. 안 팔잖아요. 지금 석유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식량도 이제 미국에 많이 팔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히토류, 중국이나 히토류 이런 것들도 다 제재를 넣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쌀을 얼만큼 팔겠다 이렇게 제재를 넣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와 자원 경쟁에서 촉발될 거다. 지금 다극화 전환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민족주의가 대세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미 적혀 있고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엔트로피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축, 분열, 분노, 편협함 이 세계관을 규정하게 되면서 더욱더 세계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거고 무질서하게 만들 거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자, 세계 경제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계화 종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 간의 통제가 더 강화되고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이 코로나 세계 때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됐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시기가 나중에 봤을 때 민족주의가 세계화를 막는다. 세계화를 막게 되면 결국에는 다극화 시대로 가게 되고 다극화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봉쇄로 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결국에는 더 많은 곳에서 장벽을 부과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라는 전문가들의 그리고 기구들의 호소를 무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록화가 될 거다. 이 블록화가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CBDC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로 연결되는 스위프트망, 그 다음에 칩스 이런 식으로 송금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스위프트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미국 위주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칩스는 이건 중국 사람들, 중국 애들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망, 송금망이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분리가 되는데 이제 칩스를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위주로 CBDC가 활성화될 거고, 스위프트가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 스위프트가 필요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리플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기하는 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다극화가 될 거고 블록화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민족주의 부상과 심화되는 국제적 분열로 인해서 탈세계가 일어날 것을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 세계화가 되면 블록화가 돼 있는데 이 블록화를 왔다 갔다 해주는 돈 하나, 리플이 있습니다. 이걸 의미를 해서 얘네가 적은 건지 리플과 파트너를 맺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경제 피해와 사회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자유 낙하, 부정적인 측면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세계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것을 극대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게 뭐냐.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DEI였나?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개박살 냈죠.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걸 갖고 와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의도해서 넣은 건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WEF가 원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말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보이고 있고, 이 계획에서 빠그라진 것도 있고 빠그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유추해서 봐야 되고, 이들이 원하는 게 그레이트 리셋이면 이 그레이트 리셋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인데 이 금융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더,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 국제시장 붕괴, 부동산 붕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일화폐가 될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RLUSD다. 이걸 보고 있다. 왜냐면 이거는 리플망을 사용하고 있고, 리플은 각 나라의 CBDC, 그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RWA도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게 대중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리또석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안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각 나라의 경제가 박살이 난다. 그리고 경제가 박살이 나서 이제 각 나라가 돈을 뿌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제가 이것도 초창기 구독자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인플레, 그다음에 디플레, 인플레, 디플레,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로 간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하이퍼 인플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사게 해야겠다. 그래서 달러를 사는데 달러를 못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 이런 것들을 사서 방어를 할 거다. 근데 이 테더사가 갑자기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부채도 안전해지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랑 그다음 WEF에서 밀고 있는 RLUSD 이게 성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는 저는 2027년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이버 어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전쟁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리셋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사실 이것보다 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제가 봤는데 주저리 하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지,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자산을 모아가고 그리고 대비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알려주고 싶었지만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